안녕하세요. 플레이디 아카데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플레이디 디지털 마케팅 팀 3팀 윤원호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바일 앱 전환 및 웹투앱 전환 측정의 이해입니다. 어,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의 목표의 변화는 이제 노출과 클릭을 넘어서 이제 전환에 이르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노출이라고 하면 매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은 광고주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매체 영역에서 집행된 광고가 그 광고주의 영역에서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인데요. 퍼포먼스의 광고는 그 어떤 매체 영역에서의 노출과 클릭 성과를 넘어서 이제는 광고주 영역에서의 전환 효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체의 최적화 지표였던 이런 전환, 노출, 클릭, 뭐 유입까지, 그리고 이제 광고주의 뭐 궁극적인 이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광고주 영역에서의 회원가입, 구매 전환까지 이 전환 여정에 이르는 그 기간 길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진 않죠. 매체 최적화 영역인 어떤 노출, 클릭, 그래서 유입까지 이르는 거에서 상당한 이제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광고주의 목표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매체 성과의 고도화와 광고주의 전환 성과 사이에서의 어떤 아득한 좀 간극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매체의 성과 고도화 영역이 어떤 광고주의 실질적인 영역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제 그 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축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매체의 영역과 매체의 이제 최적화 영역과 광고주의 어떤 전환 성과 영역이 조금 더 가깝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즉, 매체의 최적화 영역, 노출과 클릭에 그리고 유입에 이르는 그 최적화의 지표를 유입이 아닌 정말 광고주단에서의 관여 혹은 뭐 고관여까지를 기준으로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아득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퍼포먼스 광고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광고 노출을 지속하게 되면 이제 매체의 지면, 소재, 타겟의 성과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은 전환 단가가 뭐 올라간다든지 하나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즉 광고주의 전환 성과의 좀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체의 피로도, 지표를 이제 지표의 고도화 기준을 광고주의 어떤 전환 영역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한다면 그 전환 기준으로 지면에 혹은 소재, 타겟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이제 성과 피로도를 계속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광고를 오래 지속하더라도 단가가 높게 뛰는 게 아니라 전환 단가가 계속 맞춰가는 이제 효율을 계속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장기화된 퍼포먼스 광고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매체가 광고주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환을 만약에 직접 알 수 있다면 전환에 적합한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도달시키고 클릭을 받도록 보도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체의 전환 영역과 매체의 최적화 영역과 광고의 전환 영역을 가깝게 만드는 길이 바로 이런 거겠죠.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매체가 광고주로부터 전환을 가져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주가 매체에게 전환을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체가 광고주로부터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매체에서 추적 보도를 광고주 쪽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광고의 뭐 노출 클릭을 넘어서 광고주로 인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광고주 안에서의 이제 어떤 활동들을 추적 코드가 바라보고 있다가 전환 정보를 매체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광고주 쪽에서 매체에게 전환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뭐 광고주에서 발생하는 전환들은 광고주 서버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남아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매체 서버로, 이제 서버 투 서버로 공유해주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광고주께서 뭔가 매체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API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인프라를 좀 준비해야 될 텐데요.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좀 제3자, 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추적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손쉽게 외주화가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뭐 앱스플라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파이너리, 구에드브릭스, 브랜치, 뭐 싱귤러, 에어브릿지, 코차바 이러한 트래커들이 그런 이제 3자 추적 도구 서드 파티 트래커라고 표현을 하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웹과 앱 성과, 그 여정을 추적하고 최적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말씀드리면, 광고주의 영역은 웹과 앱을 분리해서 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웹과 앱의 기술 환경이 서로 다르고요. 또 전환 추적 도구 그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분절되어 있고 이거를 같이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웹과 앱의 기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 추적도가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웹에서 어떤 온 유저들이 앱의 환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앱의 유저들이 외부로 갔을 때 또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유저를 식별하는 방식, 크게 웹에서는 쿠키 정보를 통해서 유저를 식별하게 되고요. 이제 모바일 앱에서는 애드 아이디라는 디바이스 식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유저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쿠키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는 어떤가요? 뭐 인류 역사상 가장 퍼스널한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희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버스 탈 때도 들고 있고 잘 때도 가지고 있잖아요. 즉,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칭할 수 있는 애드 아이디 정보는 하나의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정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PC도 있고 모바일도 다 디바이스도 지금 보여가 있는 시대니까요. 실질적으로 유저들은 하나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웹 환경과 앱 환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저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웹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앱으로 넘어갔을 때 웹과 앱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앱 환경으로 들어가는 순간 웹 입장에서는 이 유저는 이탈한다. 하지만 그 웹과 앱을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웹 추적 도구가 유저들이 웹과 앱을 종횡무진하는 동안에도 하나로 연결해서 이 유저의 고객의 이제 행동 그리고 전환 여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과 앱을 이동하는 고객의 쿠키, 웹에서의 쿠키, 그리고 앱을 이동하고 있는 어떤 유저들의 고객의 그 애드 아이디 정보를 매칭시킴으로써 이제 분산될 수 있는 웹에서 앱으로 가면서 뭐 이제 유실될 수 있는 혹은 앱에서 웹으로 가면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분산된 고객 정보를 식별하는 것들. 이게 바로 말씀드리는 웹과 앱의 퍼포먼스를 위한 그 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를 좀 개괄적으로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모바일 앱 추적 도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흔히들 말하는 자가계열 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iOS 14.5부터 시작되고 있는 ATT 이슈, 그리고 딥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앱 마케팅까지 이 다섯 가지의 아젠다를 가지고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바일 앱 추적 도구입니다. 쉽게 MMP 혹은 MAT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MM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바일 매저먼트 플랫폼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MAT는 모바일 앱 트래커의 약자로 흔히들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MMP라고 좀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MMP는 이제 고객의 앱 전환을 추적하기 위한 코드, 앞서 웹과 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웹에서는 스크립트라는 이제 추적 코드를 사용한다면 앱에서는 SDK라는 추적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를 광고주 앱에 설치해 놓고 이제 전환이 기여한 지면에서는 앱 전환 성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중간 구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앱 트래커 MMP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 앱 추적 도구를 활용해서 고객의 이제 앱 전환, 나아가서는 포스트백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습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음, 그 앱 광고주를 위한 여기 광고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들게요. 이 배너 광고라고 칠게요. 이 배너 광고에는 이제 URL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URL에는 캠페인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식별 매개 변수가 포함된 추정 URL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추정 URL을 담고 있는 광고를 매체 혹은 매체 뭐 웹이 될 수도 있고 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매체 광고를 세팅하고요. 그 매체에서 이제 광고가 노출되면 유저는 그 앱을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광고에 묻어있던 아까 그 말씀드린 추적 URL, 광고 그 식별 매개 변수가 들어있는 추적 URL이 호출이 되면서 이제 MMP 트래커 서버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릭 정보를 통해 가지고 호출된 URL에 묻어있던 매개 변수가 이제 MMP 서버에 적재가 돼요. 하나의 클릭이 일어났네 하고 이제 기록이 남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MFP 서버는 다시 이 광고가 보내려고 했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목적지죠.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로 다시 또 랜딩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앱에 설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MFP 서버에는 하나의 클릭 정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유저가 또 그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MMP 서버를 들렸다가 스토어로 갔다고 하면 클릭 정보가 하나 더 남아있겠죠. 그럼 그 수많은 클릭 정보들 중에서 어떤 유저는 구글 플레이로 갔을 때 혹은 앱스토어로 갔을 때 이 앱을 정말로 깔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저의 디바이스에 앱이 하나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고서 또 실행을 안 하면 아직까지는 이 MMP 서버에는 그 클릭 정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혹은 뭐 설치를 하고서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실행을 했다. 그 앱이 실행이 되면서 앱 안에는 트래커에서 넣어놨던 추적 도구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 도구가 실행이 되면서 또 MMP 서버에 이번에는 그 어떤 유저의 전환 정보를 매개 변수가 묻어있는 전환 정보를 여기다 적재하게 돼요. 그럼 MFP 서버에는 클릭 때 들어왔던 클릭 정보, 매개 변수가 수많은 이제 클릭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실행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실행 정보를 통해서 묻어온 디바이스의 정보, 식별 정보와 클릭을 통해서 묻어있던 여러 가지 뭐 이제 식별 정보들, 거기에는 광고에 대한 식별 정보도 있을 거고요. 매체에 대한 식별 정보도 있을 거고요. 소재에 대한 식별 정보도 있을 거고요. 물론 클릭을 발생시킨 디바이스에 대한 식별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식별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클릭 정보와 이 방금 들어온 실행 정보를 서로 매핑을 해보면서 어떠한 클릭에서 발생한 실행 정보인지를 MMP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어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트리뷰션 된 매체가 확인이 되면 MMP는 이제 매체한테 다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식별 정보를 돌려주면서 너네 매체에서 언제 어디 어떠한 지면에서 발생했던 클릭이 지금 이제 앱에 인스톨 및 실행 정보로 돌아왔어 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광고주 같은 경우는 MMP를 통해 가지고 MMP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광고주께는 그 어떤 그 앱의 실행 정보, 전환 정보와 함께 매체의 전환 정보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MMP를 통해서 고객 앱 전환이 추적이 되고 또 성과가 매체, 또 포스트백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즉, 고객이 앱을 설치해서 이제 고관이 유저가 되기까지 되게 다양한 이제 뭐 여정들이 있을 겁니다. 설치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고요. 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로그인을 하고 뭐 상품 페이지를 본다든지 그리고 장바구니를 클릭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여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일련의 액션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거를 MMP에서 매핑을 해서 이벤트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 등록된 이벤트를 매체들은 연동을 받아가지고 매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이제 그, 이제 저희 트래커에서 제공했던 MMP에서 제공했던 이벤트들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매체를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광고를 보게 되거나 광고를 실행하게 되면 이 실행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앱을 설치한 유저들이 이러한 인앱 액션을 발생시킬 때마다 매체는 그 정보를 트래커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구글에서 앱 인스톨을 한 유저가 이제 회원가입을 안 해. 그러면 구글 광고를 할 때 그 회원가입을 조금 더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페이스북에서 온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로그인을 하는데 상품 페이지로 장바구니를 뭐 활용하지 않아. 그러면 그들에게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고요. 카카오 모먼트 지면에서 온 유저들이 장바구니까지 갔는데 구매를 하지 않아. 그럼 카카오 지면에는 이제 구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이제 성과를 더 만들어가는 그런 최적화 방식이 되겠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매체 영역에서 광고주 전환 영역에 싱크를 맞춘 그런 최적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음, 다음은 그 자가기업 매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가기업 매체는 일반적으로 SAN 혹은 SR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elf Attributing Network의 약자가 SAN이고요. 그리고 Self Reporting Network의 약자를 SRN이라고 해서 그냥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손쉽게 SR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MMP와는 독립적인 자가기업을 한다고 정의를 해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SRN과 대척점에 있는 매체들은 일반 매체라고 자가기업 매체가 있다면 또 일반 매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레귤러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MMP의 기여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매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가기업 매체 및 일반 매체의 대표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트래커 대시보드, MMP 대시보드, 뭐 앱스플라이어로 예를 들게요. 앱스플라이어에 들어가서 연동된 네트워크들을 검색을 해보면 어떠한 매체들은 이렇게 어트리뷰션 링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매체들은 어트리뷰션 링크를 사용하는 전환 링크, 추적 링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URL에 식별 정보가 묻어있는 카카오라는 정보가 묻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이버라는 정보가 묻어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이것처럼 식별 정보가 묻어있는 트래킹 링크를 활용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트래킹 링크를 활용하지 않는 정보 매체들이 자가기업 매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트래킹 URL을 활용하는 매체들은 이제 일반 네트워크, 일반 매체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자가기업 네트워크 SRN은 API 방식으로 전환을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귤러 네트워크, 일반 매체들은 노출 클릭 어트리뷰션 링크를 활용해서 전환을 추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왼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구글 같은 자가기업 네트워크 SRN입니다. SRN과 트래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제가 좀 지칭을 할게요. 왜 보완적이냐? 매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노출이나 클릭, 이걸 저희는 손쉽게 이제 애드터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고가 노출됐으면 이제 눈으로 광고를 보는 거고요.
노출형 광고가 났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클릭형 광고가 나왔을 때는 그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이제 광고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유저가. 그 유저가 광고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광고와 이제 터치를 했다는 표현을 또 쓰면서 이제 애드 터치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애드 터치 같은 경우는 매체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고요. 앱에서 앱이 뭐 실행됐고 앱에서의 어떤 인앱 액션이 발생하는 거로 추적하는 거는 MMP의 영역에서 이제 인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SRM 매체들은 매체 독립적인 에드터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 이제 MMP로부터 전환 데이터를 넘겨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매체 스스로가 에드터치 데이터와 클릭 데이터와 그리고 MMP 데이터를 서로 이제 매핑을 하면서 이제 어트리뷰션을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쪽에서 발생시켰던 에러 터치가 이제 실제로 앱 전환이 됐어라고 확인한 다음에 이걸 다시 트래커한테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트래커는 좀 독립적인 전환 성과 데이터를 매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트래커한테 MMP한테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트래커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가 서로 이제 교환하는 보완적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일반 네트워크, 즉 레귤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MMP 대상으로 볼 때 조금 일방적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체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드 터치 데이터를 매체가 가지고 오로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트리뷰션 링크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트래커로부터 제공받은 어트리뷰션 링크를 통해서 노출과 클릭이 일어나게 되면 그 노출 클릭 에드 터치 데이터가 바로 트래커 쪽으로, MMP 쪽으로 이제 호출되게 됩니다. 그럼 MMP가 그 에드 터치랑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후에 앱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됐을 때 앱 추적 도구로부터 또 앱의 설치 정보를 이제 트래커가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트래커 내에서, MMP 내에서 이제 애드 터치 정보와 그 앱의 실행 정보, 앱의 전환 정보를 서로 이제 매핑을 해보고 어트리뷰션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매체한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즉, 일반 네트워크는요, 자체적으로 어떤 전환 성과를 이렇게 판단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발생시킨 애드 터치마저도 트래커의 URL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MMP, 트래커 MMP, 제가 그 두 개 용어를 같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혼용하고 있네요, 제가. 그 MMP에서 애드서치 데이터와 그 이제 전환 데이터를 매핑을 다 해서 이제 매체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관계라는 제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제가 지금 MMP 그리고 이제 SRS 자가계획 저 그쪽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그 iOS 14.5 ATT 이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OS 쪽에는 예전에도 이제 리미티드 앱 트래킹이라는 이제 유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가 디폴트로는 이제 광고 추적 제한이 꺼져 있는데 이제 유저가 옵션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광고 추적 제한을 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 추적이 안 되는, 즉 유저로부터 거부를 받아야만 활성화되는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iOS 14.5로 넘어오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어, 특정 앱이 특정 iOS 디바이스에 깔리는 모든 앱은 첫 실행 때 이런 이제 푸시 노티를 하게 됩니다. 뭐 무슨 앱이 뭐, 이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뭐 이제 광고 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는 그런 경고성 이제 창이 뜨게 돼요. 그럼 여기서 허용을 받아야지만 이제 광고 식별 정보, 즉 광고 이제 디바이스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ATT예요. 앱 트래킹 트랜스페어런시 앱자고요. 즉 과거에는 조금 소극적인 방식으로 앱 광고 추적 제한을 해왔다면 지금은 ATT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저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앱 트래킹을 되게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한 거죠. 그럼 LAT 때는 일단은 디바이스 기준으로 온, 오프가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오프가 된 디바이스에서는 뭐 10개월 코드가 이제 광고를 추적할 수 없는 컨디션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LAT가 ON이 됐을 때는 광고 추적을 할 수 없는 이제 컨디션이 마련된 거고요. 이제 오프인 상태에서 유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폴트 값인 오프에서는 이 디바이스에 어떤 앱이 들어오더라도 그 앱들은 이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 애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습니다. ATT가 되면서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모든 앱들이 각자 허락을 받는 ATT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앱은 이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떠한 앱들은 허락을 받지 못한 앱들은 이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T가 까다로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와 광고주 단에서 매체도 앱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도 앱일 수 있죠. 즉 매체 앱, 광고주 앱에서 이 쌍방에서 모두 허락을 받아야지만 클릭하는 유저의 애드아이디 정보가 정상적으로 광고주한테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또 광고주에서도 앱 추적 도구를 통해 가지고 광고주 쪽에서도 이제 활동하는 유저들을 이제 유저 다시 매체 쪽이나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포스트백 할 때 이 식별 정보를 담아서 보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양쪽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 유저의 식별 정보가 서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퍼포먼스 공부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거죠. 뭐, ATT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ATT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통이, 그, 뭐, 매체와 광고주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의 그 식별 정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식별 정보를 보통 이제 IDFA라고 표현을 합니다. iOS에서 지칭하는 말이고요. Identifier for Advertiser, 즉 광고주를 위한 뭐 식별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식별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 IDFA는 개별 디바이스에 기반을 합니다. 유니크한 정보고 리셋은 가능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앱 광고주에게 디바이스의 식별 정보 못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디바이스당 하나의 IDFA가 할당이 되고요. ATT에 귀속된다는 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IDFV라는 게 있습니다. Identifier for Vendor라고, 벤더는 앱 제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벤더 식별자고요. IDF와 마찬가지로 유니크 디바이스에 기반하고 리셋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앱 광고주에게 통용될 수 있었던 IDFA와는 달리 IDFV는 특정 앱 광고주에게만 디바이스의 식별 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음,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 개 디바이스당 유니크한 정보라는 거는 IDFA나 IDFV나 다 동일한 개념일 거고요. 가장 다른 점이죠. IDFV는 ATT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제 디바이스가 있어요. 유노노의 아이폰 12가 있고요. 이게 디바이스 식별자로는 이제 ABC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뭐 앱들이 ATT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ATT를 통한 저의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뭐 제2의 나라라는 앱,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리니지라는 앱, 그리고 뭐 넥슨에서 제공하는 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앱, 그리고 피파, 사커라는 앱이 있을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앱들한테 제 식별 정보는 ABC라는 동일한 이름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의 2번 앱이든 넥슨의 1번 앱이든 저를 리타게팅하기 위해서는 ABC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IDFV는 이제 벤더 식별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벤더, 제조사마다
유니크한 이름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제 디바이스와 음, 넷마블이라는 제조사는 이제 어떤 특정 앱을 설치시킬 때 그 넷마블과 제 디바이스와의 어떤 그 고유한 궁합에 의한 그런 식별 정보를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넷마블에서 제공하는 여러 다른 게임들은 없더라도 제 디바이스 아이디는 이 유니크한 이제 넷마블만의 그 벤더 식별 정보로 디바이스 정보로 전달되게 됩니다. 넥슨에는 넥슨 앱이 뭐 깔렸다. 그러면 넥슨과 또 제 디바이스와의 이제 어떤 유니크한 궁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식별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넥슨은 뭐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식별 정보를 아무리 활용하더라도 저한테 리타게팅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넷마블은 넥슨이 가지고 있는 식별 정보를 가지고서 저한테 리타게팅 할 수 없어요. 각 벤더들은 각자의 고유한 디바이스 아이디로 저를 식별하고 리타게팅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IDFA와 IDFV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IDFA 같은 경우는 ATT에 구속이 되지만 범용적으로 광고주한테 널리 사용될 수 있고요. IDFV는 ATT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특정 광고주에게서만 광고주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3자 추적 도구, 서드파티 MMP라든지 광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 그 ATT에 지속되는 범용적인 디바이스 식별자 IDFA 그리고 ATT로부터 자유롭지만 한정적인 벤더 식별자 IDFV 모두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확장성을 기반해야 되는 3자 추적 도구라든지 광고 네트워크와는 참 어울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또 나오게 되죠. 광고가 참 어려운 상황이 가면 또 이렇게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SK 애드 네트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속칭 SKAN이나 SKAD라고 또 속칭하기도 하는데요. ATT로부터 자유롭지만 범용적인, 즉 IDFA의 장점과 IDFV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고서 이제 네트워크를 추적을 할 수 있는 성과 추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 방법이라고 iOS만의 이제 추적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앞에서 보셨던 이제 서드파티 MMP의 그 모식도와 좀 유사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건 SK 에드 네트워크의 이제 어떤 그 전환 성과 추적 그리고 포스트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장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배너에 어떤 캠페인 식별 매개 변수가 존재할 거고요. 이 광고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클릭이 되면 아까는 MMP로 들어갔다가 MMP의 식별 정보를 남기고 이제 광고주의 영역으로 랜딩을 시켰다면 바로 광고주의 영역으로 랜딩이 됩니다. 앱스토어로 랜딩이 되는 거겠죠. iOS 환경이니까요. 그러면 아까 묻어있던 식별 정보가 앱을 설치시키게 된다면 그 식별 정보가 묻어서 iOS 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앱이 실행되면서 이제 이 식별 매개 번수가 묻어있는 이 앱이 실행되게 되면 이제 아까는 됐을 때 바로 이제 트래커로 MMP 서버로 정보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 지금은 이 iOS 그 SK 애드 네트워크에서는 디바이스 안에서 어떤 실행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인스톨이 발생을 했고 앱 오픈이 또 발생을 하고 이제 뭐 그 실행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구매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하루 안에 그게 다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인스톨 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회원 가입까지 갔다. 그럼 24시간 동안 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중기 또 로열티 유저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벤트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SK 에드 네트워크의 어떤 프레임워크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한 이벤트, 앱 실행에서 이제 뭐 회원 가입해서 뭐 이제 로그인까지 갔다. 그러면 그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사용자의 iOS 기기에서 바로 매체에게서 포스트백을 시킵니다. 즉 앱에 존재하고 있는 그 SK 에드 네트워크의 프레임워크가
iOS 기기에서 24시간 동안 그 앱의 성과를 추적하고 누적하고 있다가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 전환 정보가 발생한 어트리뷰션이 인정된 기업 매체한테 포스트백을 딱 한 번 보내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MMP 방식이랑 좀 다른 거예요. MMP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매체한테는 이 SK 에드 네트워크에서는 24시간 대기 후에 한 번 발생합니다. 그럼 SK 네트워크가 광고 클릭단에서부터 어트리뷰션 단까지 다 이 iOS 디바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인 거고요. MMP는 이 뒷단으로 밀렸어요. 만약에 MMP가 없다면 광고주 앱이 설치되고 실행되고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매체는 포스트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주는 이제 뭐 매체 성과 추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역시 MMP를 사용하게 되면 매체에서 그 SK 에드네트워크로부터 포스트백 받은 이제 전화 성과를 MMP로 공유하게 됩니다. MMP가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광고주 측에서도 성과를 알게 되는 구조인 거죠. 제가 앞에 그렸던 MMP의 모식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MMP 모식도는 여기 이제 MMP 서버가 클릭단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 전환에서 다 개입을 했다면 SK 에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거를 SK 에드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광고 클릭에서부터 전환 추적 그리고 이제 포스트백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고요. MMP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광고주한테 공유하는 수준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모든 방식이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즉 MMP에서도 이 ATT에 대한 어떤 그 식별 코드 추적 제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MMP 자체적으로도 어떤 유니크 아이디를 활용함으로써 떤 클릭 정보와 ATT를 통해 가지고 그 식별 정보 IDFA가 빠져 있더라도 MMP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니크 식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유저를 알아보고 식별하는 그런 또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SK 에드 네트워크는 SK 에드 네트워크 나름대로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24시간 대기라든지 뭐 가장 마지막에 이벤트가 한 번만 이제 성과 포스트백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조금 더 개선해 가면서 서로 간에 어떤 또 그 이제 진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딥링크 말씀을 좀 드릴 순서네요. 딥링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 웹 컨텐츠로 바로 연결하는 주소는 URL, 저희 뭐 플레이디 회사의 대표 URL 주소죠. 근데 플레이디 홈페이지에서 뭐 특정 이벤트 페이지를 본다면, 특정 페이지를 본다면 거기 상세 주소가 있게 돼요. 음, 즉 어떤 특정 콘텐츠로 연결하는 거를 딥링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링크가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모바일 앱에서는 특정 앱 콘텐츠로 바로 연결하는 주소는 URI 스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URI 스킴의 정의는 이제 어떤 앱을 지정하는 정보가 스킴에 붙어 있고요. 뒤에 패스 값이 붙어 있어서 지정된 앱의 특정 페이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았던 이제 HTTPS로 시작하는 URL과는 조금 생소한 모습의 URI 스킴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시를 들자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스킨과 이제 뭐 로케이션 값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스킨과 이제 또 패스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URI 스킨이 또 URL을 대체할 수 있는 웹에서의 URL처럼 앱에서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또 새로운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URL 같은 경우는 이 URL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그 이제 주인에게 고유한 소유권을 지니는 정보입니다. 독점하는 거죠. 동일한 이제 URL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요. 그렇지만 이 URI 스킨 같은 경우는 이 스킨 정보가 독점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스킨 값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켓이라는 스킨 값을 가지고 있는 앱들이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즉 특정 조건에 의해서 마켓으로 시작하는 스킨 URI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어떤 호출이 된다면, 실행이 된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여러 이제 거기에 연관된 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독점권이 없다는 정보에서 정확한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그 조건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그 이제 URI 스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URI 스킴이긴 하지만 URL을 닮은 딥링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앱링크 또 유니버설 링크라고 하는데요. 사용자를 특정 앱 컨텐츠로 바로 연결하는 고유한 주소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존의 스킴 URI랑은 다르게 웹페이지 호출하는 그런 URL을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HTTP로 시작하는 URL을 진짜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앱링크와 유니버설 링크는 OS별로 이제 다른 개념인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그 이제 저기 딥링크가 바로 이 앱링크고요. 그리고 iOS에서 만든 이제 딥링크가 유니버설 링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 스킵 URI 같은 경우는 OS의 구분이 없었어. 스킵 URI를 호출하게 되면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실행이 가능했는데 어, 이 어떤 그 URI 스킴의 단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URL을 닮은 딥링크는 OS 구분이 있으면서 앱링크를 iOS에서 실행할 수 없고요. 또 유니버설 링크를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또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고유권을 가지게 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MMP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RI 스킨 같은 경우가 어떤 앱 간의 중복이 발생할 수는 있었지만 이거를 어떤 앱 링크나 유니버설 링크의 고유 정보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였죠. 반대로 앱 링크나 유니버설 링크의 한계점은 OS 간의 호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URI가 가지고 있는 URI 스킴의 OS 호환성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MMP, 서드파티 트래커들은 서드파티 트래커에서 이 딥링크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앱스플라이에서는 원링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딥파이너리에서는 올링크라는 또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에드저스트에서는 또 유링크라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MMP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딥링크들이 URI 스킴도 입력을 하고 그래서 호환성을 개선하겠죠. 또 앱링크와 유니버설 링크를 같이 또 입력을 함으로써 iOS 환경 혹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특정한 고유 주소를 호출할 수 있는 딥링크를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면 좀 더 이제 음,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앱스플라이어 같은 MMP에서는 딥링크를 세팅할 때 iOS 환경에서 입력해야 되는 유니버설 링크,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입력해야 되는 앱링크, 그리고 예를 들어 클릭이 발생한 디바이스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이제 트래커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또 호출하게 되는 이제 폴백 링크라고 표현을 하는 URI 스킨 값까지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앱스플레이어에서 만들어내는 원링크라는 이름의 딥링크는 이제 그 딥링크가 클릭되는 그 환경, 디바이스의 OS가 무엇인지 혹은 OS 정보가 없을 때는 폴백 링크를 통해 가지고 URI 스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의도했던 목적지로 앱 혹은 뭐 웹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어브릿지에서도 국내의 트래커인 MMP 에어브릿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딥링크를 생성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폴백 경로가 오히려 이제 안드로이드 앱 링크와 그리고 이제 iOS 유니버설 링크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딥링크란에다가 또 이제 URI 스킴을 입력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앱스플라이와 동일하게 어떠한 OS 환경에서든 혹은 OS 정보를 알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클릭이
발생한 디바이스 유저의 랜딩은 원래 목적했던 곳으로 이제 혼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딥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광고주 앱으로 보낼 수 있고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플레이 스토어를 보내서 앱을 설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게 되겠죠. 음,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행히 광고주 이렇게 클릭한 디바이스에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앱을 설치 실행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kim URI 뒤에 뭐 로케이션 정보가 있었던 것처럼 앱의 특정 페이지, 상세 페이지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구글 플레이 앱을 또 따로 다른 앱이죠. 다른 앱을 실행시키고 앱 안에서 웹 브라우징을 해가지고 또 앱 설치 페이지로 가가지고 다시 또 앱을 설치해서 실행시켰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존 딥링크에서는 거기에 묻어있던 스kim URI의 로케이션 값들이 다른 앱을 거치면서 또 앱의 웹 브라우징을 거치면서 굉장히 유실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실제 앱이 실행됐을 때 애당초 목표했던 앱에서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URI 스킨 방식에서는요. 그런데 MMP로 활용하게 되면요. MMP 서버 자체에서 이제 그 URI 스킨 값과 그리고 뭐 OS별 앱 링크와 유니버설 링크 정보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출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웹을 거치고 앱을 거치고 앱이 실행되더라도 이 앱이 실행되는 순간 앱 안에 있던 SDK가 다시 또 앱 스플라이어를 호출하게 되고 그리고 앱 스플라이어가 호출받은 이 정보로부터 이거는 딥링크였구나 이런 식별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스킨 로케이션이라든지 앱 링크 그리고 유니버설 링크 호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도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우리가 원하는 상세 페이지까지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디퍼드 딥링크라고 합니다. 디퍼드 딥링크, 지연된 딥링크라는 뜻이고요. 다이렉트로 가는 딥링크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앞서서 어떤 로케이션 값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실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의도했던 원래 페이지로 앱 페이지로 보내줄 수 있는 거를 디퍼드 딥링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앱 마케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네이버를 통한 그 광고는 게 DA, SA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A는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고요. SA는 네이버 검색 광고죠. MMP 예를 들어 뭐 앱스플라이어 혹은 에어브릿지에 들어가서 네이버라는 키워드로 연동 네트워크를 검색해 보면요. 앱스플라이어는 네이버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만 보입니다. 그 검색 광고로서는 연동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에너브릿지에서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연동 매체로 보이고요. 검색 광고가 보이긴 해요. 그런데 검색 광고를 들어가서 보면 바로 뭐 또 광고를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에어브릿지에서 제공하는 웹 뭐 추적 도구를 웹 SDK를 이제 또 광고주 페이지에 뭐 심어서 뭐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또 안내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트래커를 통해서 MMP를 통해서 이제 연동을 원활히 진행을 하고서 퍼포먼스를 추적할 수 있는 지면은 성과형 디스플레이 D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 자체가 광고주 웹으로서의 랜딩을 허용을 하지만 광고주의 앱으로 보내는 성격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검색 광고 자체가 웹을 기반하잖아요. 하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앱을 설치시킬 수는 있습니다. 좀 원초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주 웹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웹페이지에는 앱 설치를 유도시키는 어떤 콜 투 액션 버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유저가 다시 앱스토어로 가가지고 광고주 앱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죠. 뭐 중간에 이런 브릿지 페이지를 거치긴 했지만 어쨌든 검색 광고를 통해서 앱은 설치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브리즈 페이지에서 어떤 인스톨 유도 버튼에서 뭐 트래커에서 제공하는 MMP에서 제공하는 원링크를 삽입할 수는 있지만 MMP의 입장에서는 앱이 설치됐을 때 여기 이 설치의 기여도가 어디에 있니?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버튼으로만 알게 돼. 이 버튼 이전의 어떤 이 웹에서의 과정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래커 입장에서는. 이 버튼에서 발생한 원링크를 통해 가지고 뭐 10가지, 수만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이 인입됐고 그중에 뭐 수십 명의 인스톨 유저가 발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수십 명의 인스톨을 발생 그 기여를 성사시킨 키워드를 MMP 추적 도구에서는 앱의 환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브리지 페이지의 버튼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웹 환경과 앱 환경이 다르고 웹에서 온 유저가 앱으로 왔을 때는 이제 식별할 수 없는 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앱에서는 웹 환경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딥링크를 통해서 MMP에서 제공하는 딥링크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앱 마케팅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라면 비즈 채널에 등록된 광고주 URL이 있습니다. 뭐 ABCDEF라는 뭐 URL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스킨 URL에서는 구현할 수 당연히 없죠. 그 URL 형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앱링크나 유니버설 링크를 통해 가지고 뭐 유사한 URL을 뭐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MMP를 통해 가지고 광고주 URL과 동일한 서브 도메인으로 URL을 커스텀할 수가 있습니다. 원링크를요. 즉 앱스플라이에서 제공하는 딥링크를 광고주의 URL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웹 광고이면서도 웹 검색 광고이면서도 랜딩은 실제 광고주 웹이나 광고주 앱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 딥링크의 기능이니까요. 즉 앱스플라이의 딥링크의 이제 커스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유저의 그 광고주의 그 이제 그 URL과 아주 유사한 도메인을 가진 원링크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검색 광고의 키워드에 다 매핑, 세팅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실행을 하고 어떤 검색 쿼리를 받아가지고 노출되는 광고를 했을 때 이 광고는 이제 MMP 딥링크인 원링크를 호출해서 그 MMP 서버로 갔다가 이제 그 올바른 로케이션 혹은 뭐 유니버설 링크나 앱 링크 혹은 URI 스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원래 의도했던 광고주의 앱으로 혹은 앱의 특정 페이지까지 호출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은 있어요. 비즈 채널에 등록된 광고주 원본 URL과 원링크로 뽑아낸 그 어떤 이제 그 커스텀 링크가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다른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뭐 원링크를 뽑더라도 서브 도메인까지는 수정할 수 있어도 원링크의 기능을 해야 되는 원래 기능들은 그 URL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트래커에서도 유사한 컨디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RL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검색 광고 쪽에서 이제 URL 불일치 사유로 키워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 중에도 중간에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광고가 반려가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랜딩을 할 수 없는 광고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계속 또 존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웹과 앱을 연결하는 과정 그리고 검색 광고와 앱을 연결하는 과정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광고는 일단은 뭐 일반 광고 대비해서도 검색 이제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광고잖아요. 그래서 웹에서의 어떤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이 검색 광고를 앱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이제 그런 광고주들이 웹 환경에서 앱 환경으로 유저들을 더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앱이 대세인 상황에서 굉장히 전환율이 좋은, 전환 성과가 좋은 웹 지면을 통해서 다양한
웹 유저와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앱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광고를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콜 투 액션 버튼을 눌러서 앱으로 가는 전형적인 뭐 브릿지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저에게 원링크를 저희가 심었다면 이제 커스텀화된 MMP 뒷링크를 심었다면 바로 웹페이지로 가거나 또 앱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웹에서 이제 어떤 유저의 웹 쿠키 이제 유저의 쿠키 정보를 통해서 그 유저의 어떤 전환 여정 그리고 유저가 앱으로 들어왔을 때 애드 아이디를 통해서 매핑된 또 유저가 다시 또 앱의 그런 전환 여정을 밟는 이 애드 아이디 정보와 이제 브라우저 유저 쿠키 정보를 이제 매핑함으로써 웹과 앱에서 하나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의 여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모바일 앱 마케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검색 광고에 기반한 웹 투 앱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넘버원 이제 검색 광고 또 에이전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저희 플레이디가 국내에서는 이 검색 광고 웹 투 앱 캠페인을 가장 잘하는 그런 에이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경청해 줘서 감사드리고 본 자료를 통해서 어, 그 어떤 모바일 그 웹 그리고 웹 투 앱 마케팅 그리고 어떤 전환 추적의 그런 방향성 그리고 검색 광고를 통해서 앱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양한 방식에 대한 퍼포먼스 광고의 그런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